자, 그럼 시행자, 시행 주체죠. 이 개발 사업을 결의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 시행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먼저 밑에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땅을 다 한꺼번에 가지는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 토지의 여러 소유주들이 모여서 시행자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합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조합. 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연결된 조합. 그런데 재개발 조합 이런 얘기하면 왠지 깽 영화들 생각나고 느낌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조합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땅 남의 땅을 다 모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주무르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리나 어두운 세계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이다라고 그러면 뭔가 벌써 끔찍하죠. 어쨌든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시행자가 된 것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일단 토지 면적을 3분의 2 가져야 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가진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나머지 3분의 1의 의견을 누를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깽 영화들이 드디어 느와르 영화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저 지방 내려가서 박 사장, 김 사장 협박해서 도장 받아와, 이런 게 뭐예요? 3분의 2를 넘기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야. 거기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암만 토지 소유주들을 다 모으고 해봐도 3분의 2에 2명이 모자라. 박 사장, 김 사장이 도장만 찍어주면은 3분의 2가 넘어가고 개발 사업이 가능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시행자가 될 사람들이 깽들을 교섭하는 거죠. 깽들이 가가지고 박 사장, 김 사장을 협박해서 도장을 꾹 찍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확 넘어버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 깽영화, 신세계니 또 뭡니까, 달콤한 인생이니 이런 조폭들 나오는 영화 보면 꼭 이렇게 김 사장, 박 사장 억지로 도장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우리나라 토지개발 사업의 법률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은 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합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가능. 그 다음에 여러 공사들 가능.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서울의 SH공사 이런 데 있죠. 당연히 가능. 근데 가능한 대상을 지금 더 넓혔네요. 보니까 예전 법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 학교나 학교법인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 서울로 들어오려는 학교는 안 되고 서울에서 빠져나가려는 학교는 균형 발전에 이익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나 학교법인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놨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건설업체들 중에 능력이 되는 그런 경우들 등등등등 가능하게 돼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굉장히 넓다. 자, 그리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시도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뭔가 위법이나 불법 이상한 짓들을 했어. 그래서 부당하게 됐어.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그들이 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때 지자체가 직접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토지 소유자 주민들이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주면 좋겠다, 2분의 1 이상 정도가 찬성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내지 법인들, 이들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면은 이들이 거꾸로, 이거는 자기들이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일단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요 도시개발구역을 좀 지정을 해줘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조합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가장 중요하게는 땅 주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면서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폭 영화, 깽 영화들이 바로 이 조합이란 주제를 먹고 산다 얘기했지만, 토지 면적의 3분의 2, 머리수, 토지 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1.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조합이나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 아주 가까운 사례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 앞에 있었던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활주로 주변의 땅이 강제로 지금 수용을 당하게 된, 그리고 옆에 있는 공사판이 있죠. 담장으로 가려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접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한동대에 처음 왔을 때 2008년 9년 이럴 때인데, 자, 여기가 한동대 지금 캠퍼스예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기숙사, 그 다음에 순환도로 돌아가고, 여기가 이제
도서관이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코너스톤 홀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활주로가 내려가고 있죠. 교문이고, 그리고 활주로 양옆으로 요만한 땅, 그거보다 큰 땅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이 돼서 여기 숲 다 베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사장에 치는 펜스가 쭉 쳐져 있는 거 여러분 볼 거란 얘기예요. 여기 전체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지금 2008년 9년 정도에 오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 원래 여기 학교 활주로 주변에 이만큼의 학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포함해서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돼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원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생겼더라는 거야. 그래서 총장님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이 결성이 되고 합의가 됐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조합 설립 요건 뭐예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수, 머리수의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설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계획이 돼 있죠. 실행 계획.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보니까 이미 뭐 구역 지정, 개발 계획이 다 수립되고 실시 계획만을 남겨놓은 단계까지 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을 갖고 있는 한동대는 왜 모르고 있었느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게 설계가 이루어진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원래 한동대가 이 땅을 갖고 있고요. 여기다가 교수나 이제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이 기숙사가 쭉 이렇게 하나의 띠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다 어떤 민원을 냈냐면, 원래는 여기가 녹지였어요. 녹지. 자연 녹지 아니면 생산 녹지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주거 용지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시에다 내게 됩니다. 근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갑자기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조합이 다 결성이 돼서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더라는 거야. 자, 원래는 한동대가 이 전체 지구에서 한 33%,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어가는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자, 한동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 땅 그때만 해도 별로 쓸모가 없었죠.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 땅을 좀 제값으로 사고 싶습니다라고 누가 연락이 와요. 학교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반가운 거죠.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데 자금 사정도 어렵고 한데 땅을 사가면은 고맙지 아니한가 해서 팔았는데,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눈치 딱 챘죠. 그 땅을 그렇게 팔고 나니까 우리의 땅의 비율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의 비율이 33% 이하로 내려가더라는 거야. 말하자면 20% 정도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가 들어갔더라는 거야. 한동대 땅을 33% 이하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하면, 의견을 맞추면 면적 3분의 2가 이상이 되죠? 숫자 2분의 1은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조합을 결성하고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겠더란 얘기야. 한동대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피할 수가 없겠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9년에 와보니까 이미 이렇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런 와중에 김영길 총장님이죠, 당시. 총장님도 이 사정을 잘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찾아보고 그때 이제 시에 가서 그때 있었다는 공문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동대가 여기다 주거지역을 풀어달라고 그랬다는 그 민원을 근거로 해서 여기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됐더라는 거야. 녹지를 도시로 바꾸는 도시개발사업이 함부로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문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학교에서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것만큼 좋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투기 세력의 작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시설을 지어달라고 그랬다? 그럼 그런 것도 충분히 핑계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보냈다는 공문은 요 지역에다 까만 칠을 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이라는 숫자를 써놨었어.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공문을 보내놨었고, 근데 시에 남아있었다는 공문을 보니까 여기 2라는 숫자가 또 있는 거야. 2도 같이 풀어주세요 라고 시에 남아있는 공문은 다른 공문이 남아있더라는 얘기지. 학교가 보냈다는 공문과 시에 남아있다는 학교가 보낸 공문이 서로 다른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의도에서인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는 거죠. 학교는 여기를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전체를 풀어달라고 했다라고 서류가 남아있고, 둘째,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어느 순간 33% 이하로 내려갔고, 그러는 동안의 조합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구역 지정 개발 계획까지 오는 동안 학교에는 전혀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누군가 상당히 설계를 한 흔적이 나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한 게임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작전을 써가지고 싼 땅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조합의 충족수만 맞춰버리면은 그 다음에 더 좋은 땅, 더 뭐 이렇게 유리한 땅을 이렇게 포함하고 먹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란 얘기야. 근데 한동대로서는 어떤 위기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학교 주변으로 뭐 아파트라든가 주거지 원룸촌 이런 것들이 쭉 들어서면은 교육 환경이라는 것들이 당장에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한동대로서는 절대 도시개발 사업을 찬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한동대 측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모르게 해가면서 살짝 자기들이 도시개발 사업 구역의 지정을 몰래 진행을 한 거야. 과연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 순수하게 여기 토지 소유자들만의 어떤 작전이었을까?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공직 쪽에 있는 사람들, 또 모르죠. 또 학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냄새가 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한동대 이 앞에 있는 땅은 한마디로 뭐 시체말로 호구가 잡힌 이런 상황이 된 거였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렇게 토지 개발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땅이 개발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한 세계고, 이런 것들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 도시계획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요, 도시계획법의 그 어두운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고 좀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실시계획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인가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서류들, 들어가야 될 어떤 요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관련 인허가의 의제다라고 그러는데, 의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젠다 뭐 이런 영어가 생각날 텐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의제라는 것은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거저거 등록하고 처리하고 뭐 허가 받아야 되고 인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다 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인허가 등의 의제, 이런 식으로 법에 나옵니다.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들을 한 번에 일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 도시개발 사업이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과 건물들이 벌써 몇 개입니까? 하나하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가 허가가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많은 세월과 자원들이 들어가.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해주는 의제 규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은 다 한꺼번에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하나로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다 면제 처리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드디어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나옵니다.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 다 설명했죠. 환지 방식은 원래 있는 땅을 그거에 비례해서 다시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할 수가 있겠죠. 왜냐, 개발 전의 땅, 개발 후의 땅, 비슷한 땅을 나눠줘.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요. 개발 후의 땅과 전의 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죠. 왜냐, 수용 또는 사용이 좋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고 그 땅을 사들여야 할 만한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이 있거나 공급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가 그렇겠어요? 당연히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가 그런 경우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주로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이 하는 개발들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반은 수용하고 절반은 다 안 팔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들. 그럼 절반은 우리가 샀으니까 절반은 수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만 환지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혼용 방식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될 때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조합 설립 기준보다 조금 더 세죠. 그렇게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자, 이때는 이 수용법을 따라야 됩니다. 땅값을 직접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럼 땅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흥정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토지수용법이다라고 불렀는데 요새 말이 혀가 좀 길어졌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냥 토지수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보상금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분하게 나가요. 그래서 공공에서 수용을 당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수용당하기 싫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깨질 순 없고 공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는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억지로 국가가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수용법이에요.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만 수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일부만 반대할 경우 그 일부 반대하는 땅에 대해서는 억지로 강제 수용이 되는 것이죠. 강제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민주사회에 뭐 강제 수용을 왜 하냐? 강제 수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발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극히 적습니다. 누군가는 반대를 하겠고 또 그리고 이런 수용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100만 평짜리 개발 사업 한가운데 딱 한 평을 딱 사놔. 그 다음에 그걸 안 팔어. 그 다음에 이 땅을 10억에 사주쇼. 시쳇말로 개겨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걸? 이른바 알박기라고 그러죠. 알박기. 이런 거대한 땅덩어리 가운데 내가 요만큼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에 도로가 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땅을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이 없으면 조그맣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개발이 안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박기가 되겠고 이걸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라고 그러면 1배, 2배, 3배, 10배를 주고라도 사야 되죠. 실제로 포항에도 어떤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교회가 앞에 주차장을 하나 크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 안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들이 시가로는 한 뭐 1, 2억 하면 될 텐데 그걸 한 10억, 15억을 불렀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알박기라는 거예요. 공공사업에도 알박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용법이 생겼다. 그래서 강제로 땅을 수용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공익사업을 위한 어쩌구 법률이 되겠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이라는 건요,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예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건설 비용을 대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믿고 그 개발 사업을 해주느냐, 뭘 믿고 내가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거는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건물이나 토지로 내가 줄 테니까 지금 미리 이런 비용을 대달라, 지금 미리 이런 사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개발 사업이 다 된 다음에 결과물로 지불할 테니까 지금은 네가 이런저런 사업을 해주고 이런저런 역할을 해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큰 땅덩어리가 되다 보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은 다른 동네 가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이주 대책은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많은데 도시개발 사업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주 대책을 시행자들이 수립 시행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이라는 건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거는 미리 돈으로 준다는 얘기죠. 당의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아서 그 돈을 받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용해라, 이런 정도 미리 주는 어떤 대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있었죠. 또는 국토부 장관이 있었죠. 거기에 제출을 해야 된다.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지 개발계획과 다르게 토지가 공급된다라고 그러면 1단계 구역지정, 2단계 개발계획, 3단계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시계획 단계에서 2단계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을 어겨?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정한 용도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등의 공급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이주단지, 아까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좀 공익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어떤 별도로 땅을 구매입해야 될 때는 특별히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싼 가격으로 그 땅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한 규정들, 상세한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환지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실무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환지 계획도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알아둡시다. 환지 계획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밑줄 친 데만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와 당의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 가지자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임차권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 건물,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야. 그런데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건데, 자, 그것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일단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었으면 일단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이상 그 땅,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계속 임대받아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리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땅 자체는 다른 사람 건데 땅 위에 있는 뭐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작물, 구조물이라든가 땅 위에 있는 것만 내가 따로 별도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땅 위에 있는 지상의 것들만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공통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자체는 내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뭔가 무형적인 권리가 내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통지는 해줘야 된다. 그것들을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환지계획이나 실지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지계획 과정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를 받는 거는 토지 소유자죠. 임차권들이나 아니면 지상권 가진 사람들에게 주진 않죠. 토지를.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토지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누가 어떤 토지를 가지게 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쨌든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손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 토지 위에서 나는 뭐 다른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들도 동의를 해 주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면적을 고려한 환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환지, 감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환지를 해주는데 보통은 감환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00이란 땅을 갖고 있었다. 근데 개발 사업을 하고 나니까 한 60%밖에 못 받아. 40%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부담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하는 비율을 아까 감보율이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감환지죠. 줄어드는 환지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늘어나는 환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잘 없죠. 그럼 어떤 경우에 늘어나는 증환지가 되느냐? 면적이 너무 작은 과소토지가 있어.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한 평짜리 땅이 있어. 그러면은 개발 뒤에 한 평에서 한 뭐 반평 정도 되는 땅을 나눠줘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필지 하나를 다 줄게. 필지 하나를 줄 테니까. 그런데 너는 원래 한 평밖에 없었는데 한 30평짜리 필지 하나를 너한테 환지해 줄게.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땅이 늘어난 만큼 네가 돈을 좀 더 내야 돼. 청산을 해야 돼. 그래서 청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증환지가 되게 되면은 그냥 큰 땅을 받는 게 아니라요. 늘어난 만큼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기가 직접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증환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체환지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10층짜리를 지었어요. 근데 이 땅 하나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 근데 큰 필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개발하게 됐어. 그러면 이 땅 하나를 갖다가 3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공동 명의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또 건물이다라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어떤 층별로 예를 들어서 각각 3개의 층씩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대로 그 건물을 나눠서 입체적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땅 하나 위에서 여러 명의 소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공유 지분의 형태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입체환지다라고 그런다는 것들,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부동산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환지계획의 기준, 뭐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평가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면적식이라는 거는 땅을 돌려줄 때 원래 있는 면적에 적합하게 주는 거예요. 원래 있는 면적에 비례하게 준다는 얘기고 평가식은 뭐 면적보다는 그 땅의 가치에 비례해서 주겠다라는 얘기를 가져겠죠. 그렇죠. 땅의 면적하고 가치하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니죠. 그 지역에서도 도로 옆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중심지에 가깝다라든가 그러면은 땅이 작더라도 가격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아니라 땅의 가격을 중심으로 주겠다라는 것들이 평가식이고 어중간하게 섞어서 주겠다라는 것들이 절충식입니다. 환지하는 방식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돌려주는 것들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 부담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보율이라는 겁니다. 100만큼의 땅이 있지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돌려받는 땅은 한 60%, 어떤 경우에는 뭐 50%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줄어드는 비율이 있죠. 한 40%? 이런 것들이 감보율이다. 토지 부담률 내지 감보율은 그렇다고 해서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60%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40%밖에 못 돌려받는 것이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땅이 있었는데 개발 사업이 있은 후에 환지가 되는 A-라는 땅을 돌려받게 됐어. 근데 개발 사업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게는 뭐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인가받고 나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청산 작업을 거치면은 실제로 내가 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쓸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몇 년이 흐르는 이 개발 사업 동안에 나는 그럼 A라는 땅 내지 A-라는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말하자면 너는 A-라는 땅을 돌려받게 돼 라고 지정해주는 날서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 네가 이 땅 갖고 가 라고 공고가 나는 날이죠. 내 땅이 어디다 라고 정해지는 순간서부터 실제로 이 땅이 닦이거나 아니면 개발된 거 아닙니다. 지정만 된 상태예요.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예요. 그때도 벌써 어떻게 됩니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가상적인 A-라는 땅이에요. 실제로 구획이 닦여지지 않았어요. 그림상으로만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말하자면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무슨 몇 평짜리 어떤 땅 1억 2천 얼마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얘기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라고 그러면 아직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흙먼지 날리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나중에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 닦여 있는 땅으로 가정하고 그 땅의 가치를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 팔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임차권자 이런 양반들의 얘기가 또 나오네. 자, 환지 예정지가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였다라고 그러면은 이전에 거기서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자 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차권자, 지상권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종전의 소유자. 환지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전의 소유자가 어떤 A라는 사람이었는데 환지를 하다 보니까 B라는 사람으로 환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원래 토지의 소유자가 와서 어떤 권한을 얘기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A라는 땅에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와서 B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니 내가 환지받기 전에 A라는 땅에서 지금 임차도 받고 지상권도 누렸는데 계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환지 과정 중에 다른 사람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으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임차권, 지상권 같은 경우도 요구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채비지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채비지란 건 뭐냐? 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보통 상가를 얘기해요. 상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상가는 환지를 주는 게 아니라 상가를 조성한 다음에 미리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을 한다는 건 뭐냐? 개발 사업을 하기도 전에 분양을 해서 이미 그 주인을 얻고 그 주인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아서 그걸 개발 사업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굴리기 위해서 상가와 같은 지역에다가 채비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비지를 팔므로써 그걸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비지란 건 뭐냐? 보통 상가 같은 경우가 채비지가 되고요. 미리 잘 팔리는 땅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그 채비지를 미리 팔므로써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건설 비용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처리 비용들, 전문가 자문 비용들, 용역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채비지를 미리 분양함으로써,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건 미리 분양이 잘 되죠. 그래서 미리 분양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채비지의 용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용어 차원에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돌려받은 토지의 가격이 원래 토지의 가격보다 적다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과소 토지를 가지다 보니까 환지를 받다 보니까 내 원래 있었던 토지보다 훨씬 큰 토지를 가지게 됐어. 그런 경우 금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폭넓게 청산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공고가 나게 되면은 환지 처분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이미 닦여진 땅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역권이라는 건 부동산상의 용어여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임차권, 지상권은 얘기했었죠. 지역권이라는 건 뭐냐? 내 소유의 토지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지역 땅이 있고요. B라는 땅이 있어. 그리고 도로가 여기 지나간다고 쳐봐요. A라는 사람은 사실은 B 때문에 가로막혀서 도로로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나 아니면 미리 허용된 관계들 때문에 내가 B를 통해서 A라는 도로까지 나가고 있었다고 쳐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A는 자기 토지가 아닌 B를 통해서 자기 토지의 가치가 생성되고 있는 경우죠. B가 통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 도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A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B에 대한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어떤 맥락적인 측면 때문에 내 토지에 생기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 때문에 생기는 내 토지의 어떤 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근데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토지에 있는 지역권들은 그대로 갖고 간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예 없어졌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만큼이 도시개발 사업에 묶이면서 도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나로서는 이전에 있었던 지역권은 뭡니까? 도로를 이용할 권리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권의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소멸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개발 사업 전후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죠. 임차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도 웬만큼은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환지 처분의 효과는 자, 환지 말고 입체 환지도 있었죠. 공유 지분을 나누는 거 그런 것들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등기라는 건 뭐예요? 땅이나 건물을 사게 되면은 내 소유권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어떤 증명 서류와 등기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채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가나 이런 지역들을 미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한다. 채비지는 어떤 식으로 처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들어와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비용 부담은 별다른 경우가 없는 경우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라는 건 주로 이제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시행자가 민간이라고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돈만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은 잘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돈만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자체가 곧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시도나 시군구와 같은 지자체가 이익을 받게 돼. 그러면은 그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공공관청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린 알 바가 잘 없고요. 그와 비슷하게 공공시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관청 내부에서의 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규정들이 많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요. 개발 사업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실전이에요. 실전. 뭐 명목상의 법률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토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갈등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법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점잖게 나오고 많은 국토계획법에 비해서 굉장히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현실적인 규정들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거나 갈등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법령들이 굉장히 이제 말이 길어지죠. 자잘한 규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는 실제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은 이렇게 길고 좀 세부적이다라는 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죠. 3단계로 이루어지고 3단계별로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조합이라든가 채비지라든가 감보율이라든가 환지라든가 이런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의 의미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또 이용해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법,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의 도시개발, 도시계획은요.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과도 굉장히 잘 연결되는 계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계획만 알고 이런 자금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